자,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논점 정리 좀 연습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의 사례인데 어떻게 논점을 잡아 나가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는 총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자, 15페이지에 그 사례를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쭉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논점을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좀 테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는 이게 해설집인데 해설집은 이제 논점을 정확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요거 이제 문제를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요 논점이 뭔데? 라고 문제를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계약의 이행불능인데, 1번에 매매계약이 나와 있고, 2페이지 보시면 교환계약도 나올 수가 있고, 자, 3번에 도급계약도 나올 수 있고, 4번에 여행계약도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행불능부터 이제 좀 써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1페이지 나와 있는 요거죠. 매매계약. 자, 그럼 매매계약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매매 계약을 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공통된 사례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항상 문제를 읽으실 때 밑에서부터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밑에 나오는 문제가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가 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정리해야 되니까 자, 처음서부터 읽을게요.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에서부터 일단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서부터 읽는다면 문제 1번을 딱 보시게 되면 날짜가 2016년 8월 30일이고 문제 2도 8월 30일이고 3번은 9월 2일이고 쭉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날짜가 나와 있을 때에는 비슷한 날짜는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 체결일이 언제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6년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체결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9월 1일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자, 계약금 이렇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합니다. 자, 그럼 9월 30일날 뭐 잔금 지급하고 다 이행하기로 했는데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을 딱 보시니까 날짜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여러분 2016년 8월 31일입니다. 자, 8월 30일이면 요거죠. 8월 31일 계약 체결 전날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 체결 전날의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자고 그랬죠. 계약 체결 전날은 자,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 체결 전날에 목적물이 멸실되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날짜를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X건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X건물의 창고가 멸실되었다. 여러분, 자, 멸실이 됐는데 계약 체결 전날에 멸실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전부 멸실일 경우에는 자, 우리가 논점이 뭐라고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일부가 논점일 땐, 일부가 멸실될 때는 뭐로 가자 그랬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약 체결일이 있고 그 전날에 멸실되었다. 그러면 전부 멸실인지 일부 멸실인지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에 9월 2일 날 멸실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의 잘못도 없고 채권자의 잘못도 없는 케이스,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케이스,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그럼 여기서 기준이 다르죠. 여기는 누구의 잘못을 따진다? 전부나 일부를 따진다? 전부나 일부. 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여러분 전부의 일부를 따진다? 전부 일부를 안 따지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진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딱 보니까 8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쭉 가니까 X건물의 전부가 멸실되었다. 여러분, 전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뭐를 따지시면 되겠죠? 전부.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쓰는 게 논점을 찾는 게 문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를 가시죠. 자, 요번에도 8월 31일 날 멸실됐는데요. 자, 우측에 쭉 넘어오니까 X건물 멸실됐습니까? X건물의 창고입니까? 창고. 예, 창고니까 여러분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쓰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보시고 그 날짜가 계약 체결 전날이다. 아, 그러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1번처럼 문제 2번처럼 인근 야산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하자다. 채무자 채권자의 모두 잘못이 없다. 요걸 논점으로 잡아서 채무자 위험부담 쓰시면 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날 멸실됐을 때에는 원인불명의 하재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논점을 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유입니다. 자, 3번과 4번과 5번을 보시면은 2016년 9월 2일, 2016년 9월 2일, 2016년 9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2016년 9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2016년 9월 2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3번 한번 보시죠.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이유니까 전부 멸실 따진다, 잘못을 따진다. 잘못. 그래서 원인불명의 하재로, 자, 이게 포인트죠. 원인불명의 하재니까 채무자, 채권자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정답은, 논점은 뭘 찾는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문제 4번 가시죠. 문제 4번.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갑의 친구 병의 가신이다. 갑의 친구 병의 가시니까 갑의 잘못이다. 갑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을도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답은 논점은 뭘 찾는 거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가시죠. 을의 과실입니다. 자, 을의 과실인데 여기서 여러분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쪽에다가 그냥 따로 쓸게요.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논점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매매 계약입니다. 자, 매매 계약에서 X 건물이죠. 자, X 건물인데, 여러분 여기서, 자, 매매 계약의 X 건물은 누가 채무자지요? 자, 매매 계약의 X 건물은 누가 채무자지요? 갑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목적물을 X건물을 넘겨줄 채무자니까 얘가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X건물을 죄송합니다. 자, 을이 X건물을 넘겨받을 채권자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매 건물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자,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이행을 지체했다 그랬을 때에는 매매 대금은 건물을 묻는 게 아니라 돈을 묻는 거죠. 돈을 물을 때는 누가 채무자다? 을이 채무자다. 예, 매수인이 돈을 줘야 되니까 얘는 돈을 줄 의무자니까 얘가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힌트를 잠깐 드리면은 자, 요런 쪽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에는 요런 쪽에 시험에 나올 때에는 누가 채무자냐 누가 채권자냐 나올 때에는 바로 요쪽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의 해제. 자,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각종의 위험부담주의 나오고요. 위험부담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 이행불능이 나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도 나옵니다. 이행불능 해제. 그런데 여러분 돈은 불능이 됩니까? 불능이 안 되고 지체만 됩니까? 지체. 그래서 여기 부분의 시험에 나올 때에는 이행지체가 나오죠.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사례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참고로 요거 시험에 나왔고 요거 시험에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고 요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돈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을이 채무자로서 즉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럼 누가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갑이 해제합니다. 갑이. 자, 채무자가 매매대금의 채무자는 얘니까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죠.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행지체 해제는 그냥 해제합니까? 최고 후에 해제합니까? 최고 후에. 예, 그러니까 최고 후에 해제합니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갑이 을한테 자 X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자 못 넘겨줬다. X 건물이 붕괴됐다. 지진으로. 그 다음에 을의 잘못으로 홀랑 탔다. 갑의 잘못으로 홀랑 탔다. 그랬을 때에는 요걸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잡으시는 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X 건물이었고 문제 4번도 X 건물이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잡았었죠. 근데 인근 야산의 산불이나 병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도 없으니까 굳이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 5번처럼 을의 과실로 인해서 X 건물의 전부가 멸실되었다. 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실됐으니까 그때는 우리 뭐로 가야 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6번을 보세요. 자, 문제 6번 보시면은 자, 날짜가 좀 다르죠. 2016년 9월 30일입니다. 자, 9월 30일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요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선 9월 30일입니다. 응? 아니, 선생님, 9월 30일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채권자가 잘못을 한 경우가 하나 있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는데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수령을 지체하려면 일단 날짜는 며칠을 지나야 됩니까? 9월 30일에 동시행관계죠. 9월 30일에 동시행관계니까 9월 30일 날 줬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뭐에 빠져요? 수령, 지체. 예, 그래서 9월 30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하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채권자의 잘못, 양당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날짜가 바로 그 다음 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령지체가 되니까 9월 30일. 자,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을은 이를 받지 않았다. 자, 을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인근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하자로 X건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는 수령지체 후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이 멸실됐으니까 정답의 논점은 뭐로 가야 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7번 갈게요. 2016년 9월 1일 갑의 과실로 인해서 X건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갑의 잘못으로 멸실됐으니까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 잘못일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쓰시면 절대 안 된다. 뭐를 써야 된다?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 이렇게 해서 논점 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2페이지로 가셔서 자, 2번의 교환계약 한번 보시죠. 자, 교환계약은 지금까지 시험에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요즘에 좀 농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교환계약은 채무자를 잡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매매는 되게 간단하게 잡았죠. 매매 목적물이냐 매매 대금이냐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환계약은 매매입니까? 매매가 아니라 쌍방 모두 교환하는 거죠. 물물 교환이니까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죠.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물건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볼게요. X주택의 소유자 갑과 Y토지의 소유자 을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갑이 넘겨주는 건 X주택입니다. 자, 그럼 얘는 X주택을 넘겨주고 자, 그 다음에 을은 Y토지를 넘겨줍니다. Y토지. 그럼 누가 채무자죠? 누가 채무자일까요?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매매다 그랬을 때에는 뭐를 받죠? 건물. 매매 대금이다 그랬을 때는 대금을 받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매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니까 X 건물을 보는 거죠. 매매 대금이다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주택이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X주택이다 그러면 X주택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X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땐 누가 채무자지요? 갑.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Y토지다 그랬을 때는 Y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채무자라고 보면 되죠? 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사실은 X 매매다라는 것은 X 건물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대금이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본 거죠? 돈으로. 그럼 여긴 X주택을 기준으로 본다. 그럼 멸실된 게 X주택이다. 그러면 X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멸실된 게 Y토지다. 그러면 Y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토지가 멸실되기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X주택 소유자 갑과 Y토지 소유자 을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하게 하는 계약을 2024년 11월 1일 체결합니다. 자, 11월 1일 날 체결했죠.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2024년도 11월 21일 날 갑은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은 Y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자, 문제 8번 갈게요. 자, 2024년 11월 2일입니다. 자, 2024년 11월 2일이니까 계약 체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가시고 그 다음에 원인불명의 하자로 인해서 X주택이 전부 멸실되었다. 자, 원인불명의 하자니까 갑의 잘못도 없고 을의 잘못도 없으니까 요거죠. 요거 기준이니까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죠. 자, 그러면 이때는 정답은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X주택 멸실인데 을의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로 가시면 되겠어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갑의 잘못이다 그럼 뭐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채권자 채무자 잡는 연습 다시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급계약입니다. 자, 도급계약 한번 볼게요. 자, 도급계약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2018년 10월 10일 날 자, 우측에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Y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건축업자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도급계약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도급계약이 아니라 계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에서 도급계약이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요? 계약. 근데 여기는 지금 도급계약이라고 써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도급이 아니라 계약만 쓰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묻는 게 법적 성질이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가 포인트가 물건을 그냥 있는 걸 파는 거예요? 제작해서 넘기는 거예요? 제작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했으니까 제작물 공급계약이죠. 제작물 공급계약인데 여러분 제작물 공급계약은 법적 성질이 매매도 있고 도급도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금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특수한. 이건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도급계약. 그럼 이건 제작물 공급계약을 쓴다? 빵점. 제작물 공급계약은 쓸 필요가 없죠? 왜? 무슨 성질이지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도급계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작물 공급계약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내는 기출지문을 끌고 와서 제가 거기다 계약이라고 안 하고 뭘 쓴 거예요? 도급계약이라고 쓴 거예요. 이건 제작물 공급계약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계약의 성질이 없이 그냥 계약일 때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도급계약해서 도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작물 공급계약을 쓰시면 빵점. 그거는 자 그래서 도급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 후에 갑의 검수를 거친 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을은 완공기한 내 약정 내용대로 Y 단독주택을 완공했죠. 자, 문제 9번 가시죠. 인도 기일 전에 강진으로 Y주택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적물이 뭐였어요? 붕괴. 목적물이 뭐였다고요? 붕괴.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예요?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예요? 후죠. 날짜가 없잖아요. 하지만 무슨 나라가 보이세요? 인도 기일 전. 계약을 체결해놓고 완공하고 인도를 넘기기 전이니까 계약 체결 후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기일 전 밑에다가 계약 체결 후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약 체결 후인데 강진이니까 양 당사자 잘못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쓰실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도록 문제 9번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고. 자, 그러면 됐고, 문제 10번 가도록 하죠. 문제 10번 보시게 되면, 자, Y 단독주택에서 붕괴됐어요? 붕괴가 우려돼요? 우려되죠. 붕괴가 되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셔야 되는데,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로 가시면 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자, 뭐로 가자고요? 수급인의 담보책임. 자, 분명히 목적물을 완공했는데, 수급인이 완공했는데, 붕괴된 게 아니라 붕괴될 정도의 하자냐? 붕괴가 되었느냐? 이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되죠. 붕괴가 되었으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고 붕괴될 정도의 하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다. 이렇게 자, 붕괴가 우려 정도의 되는 하자다.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계약입니다. 자, 여행계약을 갔는데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갑 여행사와 필리핀 왕복 비행기 티켓, 자, 요거 관광과 숙박 요금까지 포함된 4박 5일의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문제 11번 한번 보시죠. 여행 중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여행이 멸실된 거죠. 여행이 멸실된 거죠.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계약 체결 이전입니까? 계약 체결 이후입니까? 계약 체결 이전입니까? 계약 체결 이후입니까? 예. 여러분 상당하시네요. 원래 두 번째 물어보면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더 강해지시네요. 예, 이후입니다. 자, 여행을 떠났으니까 계약 체결 이후죠. 자, 그런데 화살 폭발이니까 양 당사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총론에 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총론에 보시면 해결하는 방법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데 강론에 보시니까 다른 규정은 없는데 이놈의 여행계약만 자, 강론에 보니까 이놈의 여행계약만 예외적인 규정을 하나 뒀더라는 거죠. 자, 요 경우가 바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죠.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듯이 강론과 총론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한다. 이걸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는 총론을 간다, 강론을 간다. 강론이 우선이니까 요거를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답안지에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여행 중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계약의 해지죠. 자, 다음 문제 12번 가시면은 여행 중 을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경우도 을의 잘못이 없습니다. 갑의 잘못도 없고 을의 잘못도 없는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답안지에 쓰시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요걸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 여행계약. 자, 뭐만 주의하자? 여행계약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공식이 깨지지 않는데, 자,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공식이 깨지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을 해놓고 그 전에는 전부 멸실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일부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에 멸실이 됐는데 그때 이행 못하게 된 게 채무자, 채권자 모두 잘못이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수정 지체 이후에 양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의 잘못이 생겼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자, 요 경우에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행계약은 예외로서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로 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자,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다. 요걸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자, 요거 좀 지워드리고,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것도 사진 찍으실 거니까 여기 한번 갈게요. 요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요거는 일부 매실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아니라 채무자, 채권자 모두의 잘못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요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무자 쓰고요. 위험까지만 쓸게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이후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을 때 요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서 이행 못할 때에는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신 게 요 한 장이 아니라 요 하나로 논점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이제 3페이지 보셔서 이제 타인 소유 계약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요걸로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논점 찾는 연습을 좀 부탁드립니다. 찾으셔야 돼요.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타인 소유 계약을 한번 갈게요. 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부 타인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일부 타인 소유가 있죠. 자, 전부 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인데 먼저 전부 타인부터 볼게요. 자, 문제를 딱 봤는데 전부 남의 것이다. 자, 문제를 봤는데 전부 남의 것이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2016년 9월 1일 갑은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중도금 지급하고 9월 30일 을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 소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합니다. 자, 전제 사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읽으면 뭐부터 읽게 되냐면 문제 1부터 읽게 되는 거죠. 2016년 9월 1일 계약 당시에 위 X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다. 자, 갑의 것이다. 매도인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남의 것이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자, 둘 중에 하나. 남의 것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여러분 남의 것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부터 팍 떠올라라? 그냥 남의 거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부터 팍 떠올라라?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남의 것 그러면 뭐예요? 전부 타인 권리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일단 남의 것 그러면 이제 뭐부터 머리에 확 떠올라라?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게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남의 것 그러면 뭐부터 떠올라라?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다가 중도금을 줄 때 발견했다. 중도금을 줄 때 남의 것이 발견됐다 그랬을 때에는 논점으로 뭘 떠올려라? 동시에 항변권. 예, 동시에 항변권. 이건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중도금 지급 시에 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때는 자, 동시에 항변권을 쓰시는 거죠. 자, 논점이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 1번부터 보시죠. 2016년 9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X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다. 자, 뭐가 그냥 무슨 단어만 보면 병의 소유다. 자, 무슨 단어만 보면 병의 소유다. 근데 병의 소유인데 중도금일 땐 동시에 항변권 논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월 며칠? 9월 1일 중도금이 아니죠. 중도금은 9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아니니까 답안지에 뭘 논점으로 쓰면 된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X 건물이 병의 소유임을 알고 있는 갑은 자, 누구 소유다? 병의 소유다. 자, 누구 소유다? 병의 소유다. 근데 중도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이제 답안지에 논점을 뭐 써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병의 소유임을 알고 있는 갑은 자신의 명의로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의 물건임을 알고 사서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옮기고 갑의 이름으로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넘기려고 그랬어요? 을. 근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네요. 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했다. 자, 중도금 말이 없으니까 남의 거, 중도금 없으니까 남의 거 나왔으면 뭐로 간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